인간과 반려동물 그리고 야생동물의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할 신남식입니다. 저는 사실상 전공이 야생동물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에서 쭉 대학에 오기 전에 동물원에서 한 22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로 대학도 오게 됐고, 또 그 중간에 여기 반려동물 개와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다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이런 관련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대학에 와서도 이걸 활용해서 동물 행동 치료학 강의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전부 그동안에 대학에 오기 전에 공부했던 거를 저는 대학에 와서도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또 기회를 많이 가진 행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맨 첫 장에 인간과 반려동물의 역사, 또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반려동물, 어떠한 것이 있나, 어떻게 향상시키나, 또 인간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또 반려동물이 있고, 이에 반려동물 분야의 결론이랄까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들, 좀 더 개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반려동물 문화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는 야생동물의 삶. 동물의 삶이나 인간의 삶이나 다 사는 거는 비슷비슷한 그러한 과정이 있지만은, 또 야생동물은 자연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은 또 우리 인간이 좀 벤치마킹이랄까? 하여튼 참고하고 인생에서도 참고할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이 동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간단히 정리해서 결론을 내는 그러한 순서로 잡아보겠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 지금 있는 우리가 기르고 있는 산업동물, 소나 말, 돼지, 닭, 이런 거를 위시해서 이런 걸 산업동물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흔히 개나 고양이, 이러한 것을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기원전 10,000년 이상, 역사적으로 볼 때 12,000년 전, 15,000년 전, 이렇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서 반려동물 내지 소위 말하는 당시의 용어로는 가축이라고 할 수도 있죠. 길들여진 동물이 이제 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개가 왜 맨 처음 길들여지게 됐나는, 이 당시에는 우리가 수렵 채취사회, 동물을 사냥하거나 풀을 채취해서 먹거나 우리 식량 자원으로서 자연 상태에서 있는 걸 그대로 하는 시대였어요. 이 당시에는 사냥을 해야 되는데, 개도, 야생의 개도 사냥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냥을 하다 보니까 이 개라는 이러한 동물이 사회성을 띠면서 내가 인간이 찾고 있는 사냥감을 잘 찾거든. 그러니까, 요 개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또 사냥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인간들이 길들이고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동물 중에서 인간 사회 속에 들어온 동물이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외부 적이 오면은 짖기도 하고, 또 먹다 남은 음식물이 있으면 이 개가 청소도 해주고, 또 추울 때 보면은 따뜻하게 껴안고 있으면 또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개를 아주 가까이,
하게 됐고, 사실상은 반려동물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그 농경사회가 오죠. 농경사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먹이, 식량을 재배하고 이제 수확해서 저장하고 이러한 시대가 오는데, 거기에 필요해 보니까 사람의 힘에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소라는 동물이 상당히 그 힘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길들여지게 됐고, 농경 이제 그 보니까 식량을 곡식을 걷어가지고 저장해 놓고 보니까 이 쥐라는 해충이 이걸 저장해 놓은 그 알곡들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야생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 다음부터 고양이를 길들여서 내 가까이 두면은 농작물을 수확한 것을 보호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이제 그 고양이를 가축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개는 지금까지 이 가축화된 일에 여러 가지 목적, 사냥도 어떻게 사냥할 것이냐, 추적해서 사냥할 것이냐, 뭐 냄새 맡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딱 굴 속에 있는 거를 사냥할 것이냐, 여러 목적에 의해서 다리가 긴 게 있고, 다리가 짧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래서 형태가 개는 뭐 작은 거는 1kg 미만짜리부터 큰 거는 100kg 육박하고, 그 모양도 뭐 털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이러한 다양성을 띠게 된 거고, 고양이는 여러분들이 봐도 대개 모양과 이런 것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최근까지, 근래까지 고양이는 단지 쥐를 잡는 동물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가까이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나 고양이가 우리 인간 사회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개와 고양이에 대한 기록은 참 많습니다. 그 영국의 박물관에 가보면은 뭐 고대 유물들이 많죠. 그러면 이집트의 그 파라오에서 나온 그 유적물이라든지 미이라에 그 보면은 이 동물들도 미이라화해서 보관을 했었고, 또 왕실의 그 파라오의 무덤에는 그 벽화가 있고, 같이 무덤 속에서 발견된 고양이나 개의 그 조형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고대 이집트 시대에도 개나 고양이를 어떤 가까이 할 수 있는, 특히 특권층에서는 더더욱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중국 황실의 기록을 봐도 개를 위해서 별도로 하의를 두거나 유모를 두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중국에서도 그 귀족층, 이런 왕족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개를 중요시하게 된 그런 시대도 있었다 생각을 하고, 또 그리스 로마 귀족들도 이런 개나 고양이를 많이 길렀다고 했습니다. 그게 일반화되지 못했던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제가 영국 박물관에서 직접 찍은 그 사진 가서 봐서 느껴가지고 인간하고 동물 미라도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사실상 지금에 있어서 반려동물 문화, 동물 문화에 대해서 서구 사회,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는 상당히 자기네 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양, 특히 이러한 그 중국이나 한국은 좀 더 동물에 대해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미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상 그네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반려동물에 대한 그 문화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그 개나 고양이를 기르면은, 일반인들이 기르면은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거나 이교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마녀라 이렇게 여겨가지고 종교 재판에도 회부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자랑하지만 일반화되지 못하고 특권층의 부와 권위의 상징으로 그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이랬던 것이 17세기 말에 들어와서 이제 상류층, 말하자면 귀족층에 이제 그 반려동물이 퍼지게 됐고, 18세기 말에 와서 중류층에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사실상은 일반화되기 시작한 건 빅토리아 여왕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대들의 그 반려동물이 일반화된 것은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민화나 어떠한 민담이나 어떤 그림의 민속화 이런 데서는 개나 고양이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인간 사회와 또 같이 노는 모습, 같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상의 그네들이 여기에 써있듯이 극동아시아 국가의 독특한 동물 문화가 있다라는 이러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음식 문화, 식음 문화를 비꼬는 건데, 이러한 것에 앞서서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그 태도는 상당히 진보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들보다, 서구 사회보다 훨씬 앞질러서 동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죠. 이제 동물의 이제 인간 사회에 접근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반려동물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길러라, 또 반려동물을 기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25%를 넘는다고 합니다. 약 4분의 1 가정 이상의 가정이 개나 고양이, 그 외에 그 반려가 될 수 있는 동물들을 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봐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인간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냐, 가장 먼저 어린이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 하는 문제를 다뤄보고, 다음에는 시니어, 은퇴자나 노인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또 우리의 그 인간의 건강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쯤 되겠죠. 60년 전쯤 되네요. 1961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보리스 레빈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펫세라피, 그러니까 반려동물로서 인간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미국 정신과 학회에 1961년도에 발표했어요. 그 이후로 반려동물이 인간의 어떠한 치료에 촉매작용을 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많은 연구가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의 애견 징글이라고 했는데, 이 레빈슨 박사는 자기가 키우는 개 이름이 징글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환자 중에서 한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 그러니까 자폐에 가까운, 아주 치료가 약물이나 어떠한 다른 치료의 효과가 거의 없어요. 말도 안 하고 와서 아무 이상 행동만 하고. 근데 어느 날 자기 징글이라는 개는 항상 병원에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와서 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뭐 다정하게. 그래서 이 반려동물이 어떠한 개가 어린이의 현재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점에 착안해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반려동물이 어린이에게 어떤 면이 좋다, 좋은 점을 많이 발표를 하게 됐죠. 이 사진은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분이 그럴 수도 있죠. 어린이에게 반려동물이 있으면은 뭐 알러지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거 영국의 그 왕세손 아닙니까? 거기에 처음 아기를 낳고 공개할 때 바로 옆에 이렇게 가깝게 개를 함께한 이러한 사진인데, 사실상은 뒤에 나오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점 중에서 그러한 이점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나와서 있습니다. 그 어린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뭐 여기 보면은 정서의 발달을 시킨다, 자신감을 증진시킨다,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거는 뭐 말 못하는 동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자꾸 그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상황을 알려고 해야 되니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뭐 사회 정서적 지지 역할을 한다, 책임감 증가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요 그림은 제가 직접 이 업무를 볼 때 실험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어린아이인데,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시설에 있는 어린아이인데 아주 말도 안 하고 뭐 책임감도 없어요. 뭘 시키면은 안 하고 그냥 나태한 어린인데, 이 어린이한테 강아지를 주고서 잘 길러봐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95년도 한참 전이에요. 7월 달에 측정했는데, 얘가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아주 2.5로서 10점 만점에 아주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책임감도 아주 낮고요. 자신감도. 이러한 상황인데, 7, 8개월 이렇게 흐른 다음에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수치가 높아졌어요. 이런 걸 봐서도 이러한 비슷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확실히 어린이 발달에 많이 그 영향을 끼친다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발표된 통계는 아니지만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반에서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그 반에서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아이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서는 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가 많더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의 발달, 언어 습득 촉진 및 기술 향상, 뭐 의사소통 유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강아지는 어린이가 얘기하는 것을 다 받아주죠. 어린이가 항상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자기 가정에 있는 뭐 언니라든지 누나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자꾸 얘기할 때는 때로는 대화를 거부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걸 맛보는데, 이 개와 대화할 때는 개는 다 받아주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꾸 말하는 스킬도 는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회성이 발달되고 자신감도 생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반려동물 강아지만 보더라도 이 라이프 사이클, 이 순환이 인간보다는 짧죠. 그래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어떻게 새끼를 낳고, 또 어떻게 아프고 죽는 과정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게 되고, 또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한다고 그러죠. 그 과정에서 또한 자연스러운 성교육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사고를 갖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가정 내 대화 시간이 많고 적고를 보니까 가정 내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은
가족 간의 대화 시간도 많았고, 이러한 그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또 사회적 접촉 증가로 관심 유발, 대화의 소재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니어에게 미치는 영향에 뭐 노인들의 상당히 문제점이 많죠. 점차적으로 100세 시대인데 이제 시니어의 문제가 많은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시니어는 육체적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뭐 어려움이 많죠. 이런 과정에서 또 배우자, 친구와 또 헤어지거나 또 사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상실감, 또 은퇴를 하거나 또 직업을 잃어버리고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게 제가 처음 이러한 강의를 할 때 시니어 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이제 젊었을 때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즘 강의를 할 때 보면은 그런 게 조금은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아프니까 활동이 제한되고 뭐 사회를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없을 뿐더러 하기도 싫어지는 그러한 그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느냐. 뭐 요즘엔 더더욱 이제 핵가족이 있고 독거노인도 많고 뭐 가족이 있어도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이러한 그 외로움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경제 문제, 무용지물이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어떻게 극복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러한 반려동물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뭐 은퇴 의외는 그런 것들도 많죠. 이런 상실감들이 상당히. 그래서 이러한 반려동물이 시니어에게 어떠한 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사회성을 증진한다는 거죠. 사회적 윤활유, 그리고 서먹함을 해소한다는데, 뭐 지금 예를 들어 공원 같은 데에 나가보면은 뭐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들의 대화가 그 강아지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되게 우리 사람들이 그 대화를 많이 안 하는 편이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엘리베이터에 타도 그 눈인사 정도 하는 정도지 대화를 안 하는 적인데, 보면은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그 나오신 분들을 보면은 서로가 대화를 나누면 금방 친해지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사회성이 증진된다는 것은 노인들에게도 아주 반드시 해당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의 역할도 하고 친구의 역할도 하고 또 뭐 어린이 손자의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 있어서 어떠한 좀 만족감을 좀 줄 수 있고, 또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이게 이제 근심을 감소시킨다. 개하고 노는 반려동물하고 즐기는 가운데서 이런 근심 걱정이 많이 없어지고 평소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많이 완충되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가장 큰 또 장점이 활동을 잘 하지 않는 시니어들에게는 이러한 반려동물과 같이 있음으로써 뭐 사료도 줘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또 운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런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건전한 생활 습관이 생겨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뭐, 이거는 뭐, 혼자 사는 노인의 개가 있으면, 개가 유일한 친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또, 개와 동행하면 대화가 늘어난다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주변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반려동물과 친밀한 노인들을 보면은 그들의 부부 생활도 행복하다 그럽니다. 정말 그 정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관계라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집단 노인들에게 한번 그 반려동물 기르게 같이 이제 놀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알츠하이머병 걸리신 분들이 서로 간에 얘기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고요. 집단 수용소설이라면 뭐 노인홈이나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두 군으로 나눠가지고 한쪽 구는 반려동물을 주어서 길러보려고 그러고 또 한쪽 부분은 그냥 뒀어요. 반려동물 없이. 이렇게 해서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래 하는 거예요. 반려동물을 갖지 않은 부분은 얘기가 그대로 대화가 별로 없거나 얘기해봐야 그 요즘 과거 얘기하는 거 있죠. 라떼. 이런 것만 간혹 얘기하죠. 그런데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대화 수가 많아요. 대화 횟수가 많아요. 그런데 대화 내용도 들어보니까 과거 얘기보다는 현재의 얘기,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얘기하는 그러한 대화, 그 소재가 풍부해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되어 간다.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우울증도 반려동물 소유자가 비소유자보다 적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와 어린이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 있어서 반려동물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사실상은 현대 시대의 거의 모든 질병은 뭐 만성적 스트레스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뭐 여기 열거가 됐지만은 거의 모든 뭐 성인병이라든지 이러한 심맥관계 질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모든 질환들이 스트레스와 관련됐다. 이런 때 반려동물은 이러한 심맥관계 질환을 감소시키고 성인병 위험 요소를 감소시킨다. 이것이 뭐냐? 정신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지만은 운동량이 증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상생활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 또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일상생활이나 모든 그 기대감이나 긍정적인 사고가 비소유자보다 높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 각 부분에서 이런 것을 볼 때 반려동물이 건강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이건 영국에서 조사를 한 자료인데요. 반려동물 소유자하고 비소유자하고 심장병 환자가 퇴원을 했어요. 병원에 있다가 심장병 환자가 퇴원해서 1년 후에 그 사람들이 살았나 죽었나 한 걸 조사를 해봤더니 애완동물 소유자는 94.3%가 살아있고 비소유자는 71.8%가 살았다. 이런 걸 볼 때 20% 이상의 그 효과가 있다. 더 살았다. 그런 걸 볼 때 심장병 환자에게도 어떤 완화시키는 역할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호주에서 이제 그 건강검진 클리닉에서 아주 많은 5,741명이라 그랬는데, 이런 그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자들은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질병 진행을 느리게 한다. 또 낮은 혈압을 좀 낮춘다. 이러한 것을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요건 뭐, 치과 환자라는데, 이건 병원 내 수족, 이제 그 대개 우리가 치과 병원을 가면은 항상 느끼는 게 공포를 느끼죠. 아, 이게, 이가 굉장히 아플 것이다. 치료받는 과정에. 그래서 긴장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치과 병원의 그 대합실에 큰 그 수족관, 수조를 놓고 물고기를 노리는 것을 이제 그 대기하면서 보고 이렇게 그 치료받으러 들어가니까, 의외로 긴장이 이완되고, 그래서 통증을 별로 못 느꼈다 하는 그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장이 이완되고 혈압이 좀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유자하고 비소유자 10개월 관찰했는데, 소유자가 감기, 두통, 소화약 물량이 적고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장애가 낮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반려견 소유자의 스트레스 완충 효과인데요. 제가 자료를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항상 이 부분 얘기할 때 이게 그 당시에 그 자료에 의하면은 부부가 이제 부부싸움 하는 걸 가지고 측정을 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 하여튼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 개를 소유한 부부하고 개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어떤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측정을 처음에, 혈압은 처음엔 소유자나 비소유자나 똑같죠.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요. 근데 여기는 비소유자는 많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10분 후에 측정했더니 거의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비소유자는 아직도 흥분하고 있다. 혈압이 안 떨어지고 있다, 정상으로. 이런 것을 볼 때도, 스트레스 완충 효과, 또 혈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어떠한 효과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병원 방문 횟수를 비교해 봤어요. 그러니까 비소유자하고 소유자를 짙은 색이 이제 소유자가 되겠는데, 낮은 스트레스나 높은 스트레스나 모두 다 비소유자가 병원 방문 횟수가 높다, 많았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그 반려동물 소유의 이점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지고 의사소통이 많아지니까 건강한 가정 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겠죠. 어린이에게는 사회성, 남을 이해하는 마음, 자신감이 증진된다. 노인들에게는 활동적이고 건강에 도움을 준다. 노인들에게 외로움과 소외감을 감소시켜준다. 긴장감을 감소시키고 편안함을 제공한다. 스트레스,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성인병 예방 등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때, 이런 많은 이점이 있으면은 반려동물만 가지고 있으면은 뭐 병을 예방하고 있고, 뭐 병이 있어도 뭐 다 낫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결코 그런 건 아니다. 이 반려동물이 우리가 머리가 두통이 있을 때 쉽게 뭐 아스피린을 먹거나 이러한 해서 뚝딱 낫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생활 방식을 건전하게 만든다 이거죠. 정기적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마음의 위안도 받고, 또 같이 지냄으로써 운동량도 증가되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 방식을 건전하게 만들어서 그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건강한 삶을 만들어주는 거지, 반려동물만 가지고 있다 해서 이러한 장점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서로가 교감을 많이 나누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같이 지낼 때 더더욱 상승 효과가 일어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인간 생활에 이 반려동물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죠. 이렇게 보면은, 맹인 안내견, 이건 뭐, 시각장애인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시각장애인들의 도움을 주는 개가 되겠죠. 또 인명구조견, 이 지진이나 어떤 눈사태, 건물 붕괴 시 사람을 찾아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청각도우미견은 듣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대신해서 어떤 경고음이라든지 시계음, 어떤 소리를 듣고서 주인에게 알려주는 거, 이런 것이 되고, 치료견은 사람의 어떤 질병 치료에, 정신적 질병, 주로 정신적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동물이 되겠고, 발작 경고견은 발작 환자가, 뭐 사실상 발작 환자는 그 전에 전구 증상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개가 후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발달된 후각으로 이제 주인의 냄새의 변화, 주인의 그 체액의 냄새의 변화를 인지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탐지견은 우리가 주로 이제 공항이나 검색대 이런 데서 활동을 하는 거죠. 불법 농산물이라든지 마약 같은 거를 탐지해서 디텍트 해가지고 이제 적발해내는 그런 개가 되겠고, 휠체어 장애자 도우미견은 척추 질환자죠. 휠체어를 이용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문을 열어준다거나 어떤 물건을 집어준다거나 하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활승마라는 건데, 사실상 우리네는 말이라는 동물이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지만은 서구 사회에서는 말이 반려동물의 한 축을 이루고 있어요. 아주 반려동물로서의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을 이용해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치료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이런 것이 있다 하는데, 이제 맹인 안내견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제 맹인 안내견을 맹인 안내견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양성되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러이러한 거구나. 이 개라는 것도 동물이라는 것도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한번 그런 걸 살펴보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맹인 안내견 하면은 개가 알아서 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길은 개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길은 시각장애자가 다니는 길을 다니는데, 그 다니는 길에 장애가 있거나 어떤 위험물이 있을 때 그걸 알아가지고 주인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때문에 되게 시각장애자들은 그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흰 지팡이를 짚고서 이렇게 탐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공간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가면은 부딪혀가지고 안면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안내견은 그런 위험 요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역사가 이제 30년도 채 못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이클이 있는데, 번식해서 자견 위탁 사육하고 훈련하고 사용자 교육하고 분양 후 운퇴견 관리한다는데,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번식이라는 문제인데 맨 처음 이제 새끼를 낳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려면 안내견 후보자들인데 이 새끼를 낳으면은 우리가 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도 부모로부터 50% 50%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똑같다고 이제 생물들은 그 부모로부터 그 받는 거니까 좋은 성품, 좋은 안내견으로서 좋은 자질이 검증된 부모견을 선택을 해가지고 아주 까다롭습니다. 좋은 이런 이제 거기서 새끼를 받아가지고 그러한 강아지를 잘 길러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부모 속에서 나온 강아지도 안내견으로서 끝까지 성장해서 임무를 수행할 그 확률은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동물을 상대하면서 자꾸 나를 좀 더 되돌아보는 시간인데 그러한 것들 나도 잘해야 되고 모두가 잘해야지 좋은 그 가정이 되겠구나 또 환경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로 이제 새끼가 나면 새끼 크면은 우리가 말하자면 새끼 낳는 곳은 안내견 학교예요. 교육기관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훈련소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집단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런 데서는 강아지가 강아지의 삶은 알 수 있어도 인간 사회의 삶을 모르죠. 그들만의 모임이 때 그러니까 이런 자견 위탁 사육이라 해서 퍼피 워킹이라고 합니다. 이제 약 1년간 하는데 대개 7주에서 8주 사이에 강아지를 그 분양을 하면 일반인에게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사람한테 분양을 하는데 왜 7, 8주냐 하면은 젖을 떼고 조금 뒤거든요. 아직까지 어려워요. 그런데 요때가 요 시기가 넘어가서 3개월 넘어간다 이러면은 강아지 세계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 개들의 세계에. 인간 세계를 배울 여지가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르면은 또 개들의 세계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 7주, 8주 되는 시기가 인간의 세계도 알 수 있고 개의 세계도 알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를 받을 때 이건 안내견이 아니더라도 분양할 때는 보통 7주에서 8주 사이의 강아지가 가장 좋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강아지를 일반인 가정에서 1년 가까이 이제 길릅니다. 퍼피 워킹을 해주는 자원봉사자를 퍼피 워커라고도 합니다. 이런데 여기 보면 뭐죠? 다양한 환경에 노출됐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 환경이 안내견의 그 강아지를 위탁사육하는 퍼피 워킹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왜 그러면 생활이 되게 아파트 생활을 하고 또 핵가족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품성을 좋게 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정에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자식도 있고 어린애도 있어야지 다양한 계층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자연 환경이 많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죠. 사실상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인간 생활을 익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기간인데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겠죠. 뭐 자동차도 타보고 엘리베이터도 타보고 아스팔트 길도 걸어보고 또 흙바닥도 걸어보고 또 사람이 많은 곳도 가보고 또 자연환경이 많은 곳도 가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봐야지 이 강아지가 성장하면서 습득을 해가지고 어떤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에 두려움이 없고 다 적응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자견 위탁 사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여기에서 그 안내견으로서의 그 성품이 가다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상 여기에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중간에 막 탈락시키는데, 탈락되는 강아지라 해서 안 좋은 강아지가 아니라 안내견으로서만 이제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거지, 개로서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건 아니죠. 예?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런 대가족, 또 가정이 평화스러운 가정이 좋다고 합니다. 막 부부가 가정에 막 불화가 있어서 싸우고 이러면 걔도 눈치가 뭐가 되고 안 되죠. 또 심지어 그런 경우는 왜 주변 내 가정만 아니라 내 주변의 가정도 평화스러워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민감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 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무디게 생활하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이렇게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가가지고 인간 생활에 하는 법을 배우고 간단한 기초 복종 훈련을 하면서 하면은 1년 뒤에 이제 본격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안내견 학교로 다시 옵니다. 안내견 학교로 다시 와서 여기 보면은 한 6개월 가까이 이제 본격적인 안내견으로서 훈련을 받아요. 복종 훈련,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장애물과 교통 상황 인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오면은 하네스를 채워가지고 훈련을 하고, 이런 좁은 길도 다녀보고 계단도 다녀보고 다양한 환경을 접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사진에 이제 보면은 여기는 저기 안 나오네요. 요 맨 왼쪽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이 장애물이, 삼각 장애물이 앞에 있는데 강아지는 통과할 수 있어요, 여기를. 근데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강아지가 이 안내견이 판단해서 일로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또 여기 직접 불복종 훈련이라 했는데, 사용자가 명령해도 위험한 상황에서는 복종하지 않는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명령하는 대로 이제 따르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횡단보도 같은 데가 있어요. 분명히 횡단보도에 파란 신호등이 왔어요. 뭐 이제 눈은 안 보여도 왜 요새 신호음이 떨어지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안전하게 보행 신호가 떨어져서 이제 주인이 가라 그래. 근데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도 막 차가 막 다니거든. 그리고 위험 상황이면은 그 명인 안내견은 그 인지해가지고 그냥 안 가는 거죠. 그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훈련이 다 끝나면은 그냥 그 사용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맞춰야 돼. 그러니까 사용자가 남성이나 여성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동 반경도 틀려지고 걸음걸이도 틀리지고, 이 양반이 건장하고 키가 큰 사람이라면 보폭이 클 테고, 또 체격이 작은 분이면은 보폭이 작고, 또 조심스러운 성격이면은 매사가 좀 천천히 갈 것이고,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안내견 후보자들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맺어주는 거죠. 그걸 이제 안내견 선택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잘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단계는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매치가 잘 이어진다면 이제 다루는 기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한테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분양이 되는 거죠. 분양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팔로우업을 해줘야죠. 어느 부분이 잘 돼가고 있고 잘못돼가고 있는 거를 자꾸 지도해주고 그러는 거죠. 여기 우측에 맨 밑에 사진은 이번에 국회의원 시각장애인으로서 국회의원 되신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그 안내견을 데리고 처음 국회에 들어가는 그 기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예전에도 안내견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국회의원 중에. 그러나 안내견이 못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안내견을 가지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안내견으로서 생활하는 기간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좀 받습니다. 아무래도 주인, 사용자의
그 안전을 생각하고 항상 그 조심스럽고 긴장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좀 일찍 은퇴를 합니다. 7, 8년 활동, 10살 전에, 10살 이전에, 뭐 수명은 15년, 20년까지 갈 수 있지만은, 이제 그 기력도 조금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찍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활동하고 은퇴 후에도 우리가 그동안에 그 활동했던 그런 거 기리기 위해서 잘 이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잘 해줘야 된다면 그래서 그것도 자원봉사자들이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보면 막 돌봐주고 이렇게 산책도 시켜주고 같이 생활하면서 생을 참 잘 마감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지금 그 안내견이 일생이 되겠어요. 이제 이제 반려동물 부분의 결론을 생각해야 될 것. 맨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뭐냐? 음식 문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문화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사실상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감소했죠. 이런 먹는 문화는. 근데 아마 이거는 조금만 지나면 우리나라도 없어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직도 일부에서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요 맨 우측에 위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은 약 한 30여 년 전에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88 올림픽 즈음에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는 곳에 갔다가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1호차예요. 그 자동차가 나갑니다. 나가니까 여기 시종이 1, 2, 3 하나 둘 셋 세고 있죠. 개 마리수를 무슨 건지 짐작이 가죠. 개 먹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개가 없어졌는 줄 알고 영국의 신문에 만평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과거에 심각했죠. 근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거는 뭐 조만간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좀 다 같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동물 학대 문제도 또 음식 문화하고 연결이 좀 돼 있어요. 그 일부분은 뭐냐면은 동물 잡을 때 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좀 더 아주 잔혹하게 이게 죽이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크게 돼도 되고 또 그 외에도 기르는 가운데서도 뭐 때리거나 뭐 하는 문제 이런 것도 발생이 되고 있죠. 근데 동물 학대는 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과정이 순조로워야 되는데 그 과정마다 불편한 문제는 동물 학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근래 들어서 자꾸 강조되는 건데 주인이 주인답게 잘 길러야 되는데 교육도 시키고 반려동물을 교육도 시키고 요즘에 여기 나왔듯이 패티켓이라고 그러죠. 그 에티켓 우리가 그 반려동물을 소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나들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숙지해가지고 길러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음으로써 또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여기 그 우측 밑에 통계가 나와 있으면 1년에 유기되는 동물 수가 10만 마리가 넘습니다. 10만 마리가 훨씬 넘는데 또 여기에 대한 비용도 유기동물에 대한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비용도 약 150억 원 들어가요. 1년에. 막대한 돈이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생기느냐. 무덕대고 남들이 기르니까 나도 기른다. 또 누가 좋아하니까 기른다. 가정에서도 누가 좋아한다 해서 덥적거리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충돌이 일어나죠. 또
반려동물 내가 기르면 거기를 반려동물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해가지고 따라서 잘 길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 동물이 적응을 못하고 이상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 또 주인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또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고 이기 때문에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이 문화가 좀 더 향상되고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기본적으로 4가지 문제는 우리가 모든 국민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거는 그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것인데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있는가에 대해서 작년까지 한 35회에 걸쳐서 연재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 야생 동물의 사는 방식 이런 걸 알아봄으로써 좀 더 우리가 뭘 좀 참고할 사항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동물의 이야기는 맨 처음에 낙타가 되겠습니다. 낙타와 그 다음에 기린, 또 곰, 이 3가지 동물과 또 마지막으로서 표범에 대해서 또 생각해 봄으로써 인간의 삶과 야생동물의 삶이 뭐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좀 더 참고할 사항이 있나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낙타라 그러면은 물 없는 사막에서 사는 거죠. 거기서 물도 없고 그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눈과 코는 어떻게 되고 다리와 발바닥도 좀 특징이 있을 것이고 또 등의 육봉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낙타는 낙타과에 속하는 동물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등의 육봉이 하나인 것은 단복낙타라 그러고 우리가 2개 있는 것은 쌍목낙타라 그러는데 사는 지역은 틀립니다. 단복낙타는 북부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에 주로 사는 동물이고 사막에 주로 사는 더운 지방에 사는 동물입니다. 이에 반해서 쌍복낙타는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고원지대 중에서의 그 척박한 곳 이런 중에 많이 사는 동물이죠. 그래서 두 동물이 겹치는 곳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타의 특징인 물 없고 먹이도 없는 이런 데를 오래 견딘다, 또 사막의 열기를 견딘다 하는 낙타는 단복낙타를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 두 동물 외에 우리가 잘 아는 뭐 라마라든지 관악고 또 알파카 이런 동물들도 낙타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의 육봉과 또 피모라는 피부와 털이죠.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되어 있고 젖은 어떻게 분비하고 소변 대변 문제, 혈액 문제, 어떻게 그 탈수에도 수분이 없는데도 견디는 건가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신체적인 특징과 생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견디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눈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눈썹이 상당히 깁니다. 눈썹이 길고 여기 보면 눈 주변에 피부가 검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 아이 패치
이제 그 광선이 심하게 이런 반사를 이렇게 줄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아이패치식으로 이렇게 되고, 이러한 그 눈의 눈썹이 길고 짙은 것은 햇빛을 차단하고 또 모래바람이 심하죠. 이런 걸 차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같이 우리가 흔히 운동선수들이 눈 밑에 이렇게 까맣게 칠을 하거나 이렇게 아이패치를 붙이는데, 그러한 역할을 해서 햇빛을 좀 반사를 줄여줘 가지고 그러한 행동에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콧구멍 닫을 수 있어요? 콧구멍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동물들도 열었다 닫았다 못 하는데 몇 동물은 있어요. 그러나 이 낙타는 콧구멍을 이렇게 닫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도대로. 콧구멍을 닫을 수 있어요. 콧구멍을 닫는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모래바람이 심하게 했을 때 그걸 닫음으로써 모래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냄새에 잘 맞는 동물은 개하고 비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개가 우수합니다. 냄새 맡는 게요. 그러나 낙타의 후각은 어쩌면은 개보다도 더 좋다 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11km 떨어진 동료 낙타의 냄새를 맡고 찾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낙타의 후각은 굉장히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눈과 코가 발달된 이러한 측면도 사막기후에 적응하는 문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래사장을 걸을 때 느끼겠지만은, 우리가 걸을 때 발이 모래에 빠져가지고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또 더울 때 모래 위를 걸으려면은 뜨거워서 맨발을 대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낙타는 사는 데가 거기에 뜨거운 사막을 무리 없이 걷는단 말이죠. 어떠냐? 여기 보면은 이제 발바닥이 보이죠. 발바닥이 넓적하게 생겼습니다. 넓적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밟는 면이 넓기 때문에 모래에 빠질 확률이 좀 적어요. 이렇게 보면은 발바닥을 보면은 이렇게 이 밑에 이렇게 발바닥 피부가 두껍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붉고 그 사이에 이 지방 볼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완충 역할을,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이거 쭉 밟으면은 밟을 디뎠을 때 이게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발바닥이 더 넓어지고, 또 이런 완충되는 딱 그 한쪽에 있기 때문에, 한 면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온 열기를 차단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발바닥이 넓어지고 열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모래 사막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발바닥이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튼튼한 그 다리와 함께 넓은 발바닥, 또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장시간 걸어도 피곤하지도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등에 육봉에는 무엇이 있냐? 뭐 지방이 있죠. 아주 하얀 지방이 꽉 차 있습니다. 보통 한 30kg 정도 차 있다. 영양이 좋을 때는 한 30kg 정도의 지방을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에 밀접하죠. 보통 우리가 동물원에서 낙타를 볼 때 이 등의 육봉이 크고 반듯하고 충실하다면 영양 상태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이 육봉이 크기가 작고 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돼서 보면은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 지방을 저장하는 겁니다. 지방을 꽉 저장해가지고, 먹이가 없을 때, 먹지를 못했을 때, 요걸 이제 그 대사를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오래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다. 지방 축적된 지방을 사용해서. 이건 뭐 최소한의 수분 보충을 할 수 있다는데 지방 대사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효율은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 뜨거운 물을 못 마시고 있는데 탈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먼저 열을 보면은 체온을 우리는 요새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체온 측정 자주 하는데 보면은 몇 도에 보통 36도에서 37도 사이 기껏 편차가 많아야 1도 정도. 아팠을 때 무조건 아팠을 때는 올라가지만은 그 평상시에는 1도도 안 그러나 낙타는 36.6도에서 42도, 한 5, 6도 이상, 6, 7도, 이런 정도로 이제 낮에는 올라가고 밤에는 내려가고 해서 이 사막 기후가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완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수분이 나갈 때 오줌과 땀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호흡으로 나가는 거 있고 피부로부터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피부로부터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털이 조밀합니다. 조밀해서 피부로부터 수분이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역할로. 우리 목마를 때, 사람이 목마를 때 몇 퍼센트 탈수됐다고 그래요. 사람은 보통 음료수 선전에도 광고에도 나오지만 2% 탈수되면은 심한 갈증을 느껴요. 보통 대부분의 동물이 12%가 탈수되면은 거의 죽음에 이르는 순간. 그런데 낙타는 25% 탈수가 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40% 탈수돼도 견딘다. 40% 탈수를 하면은 이 신체 체액이 40%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탈수인데도 그것도 견딘다. 이러한 또 일단 탈수가 됐을 때 오아시스를 만나잖아요. 우리가 샘물을 만난다 그럴 때 일시에 먹을 수 있어요. 빨리. 이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셔버리나, 한꺼번에 이 호주 산불이 작년서부터 올 2월 달까지 호주 산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주에도 이 단복 낙타가 많아요. 원산지는 아닌데 예전에 이제 이주민들이 데려왔던 건데 엄청나게 번식이 돼가지고 이 산불이 나니까 이 민가 생활 터전으로 옮겨가서 물을 먹는데 사람이 먹을 물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그런 습관이 있죠. 뭐 인간도 어느 정도, 모든 동물이 어느 정도 그러죠. 그럼 물이 없으면은 소변을 농축해서 내보냅니다. 여기 보면은 낙타의 신장 구조인데, 신장 구조에 보면은 이 헬리골이라고 있어요. 이 소변을 농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낙타는 보통의 다른 동물보다 5배 이상 소변을 농축해. 그러니까 조금만 내보내는 거예요. 소변을. 또 물이 없을 때는 대변도 딱딱하게 마르게 굳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분 발산을 최소화하고 탈수로부터 견딘 능력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40%에서 탈수를 견디는 이런 걸로 해서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통의 동물들이, 아기를 키울 때 물이 부족하면 젖이 농도가 진해지고. 그러면 새끼가 먹을 때는 젖의 변화는 안 좋다 이거죠. 젖의 변화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소화 능력이라든지 어떤 작용에 틀리게 되는데, 이 낙타는 탈수했을 때에도 젖에는 농도 변화를 최소화시켜가지고 새끼는 정상적인 젖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키워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에서도 새끼도 잘 키우고 자기 자신도 잘 견디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진화 적응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낙타의 여러분 적혈구 이런 거 본 적이 있어요? 현미경으로? 인류학과에서 이거 대부분 여기에 보면은 이 인간이나 모든 동물은, 대부분의 동물은 동그랗습니다. 둥근 원형이에요. 그런데 조류라든지 파충류는 타원형이고, 낙타도 타원형이에요. 그러니까 타원형이니까 수분이 빠져나가면 혈액의 점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농도가. 그러니까 혈액 유동성이 적어지죠. 그런데 그렇다고 할 때 둥근 것보다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동성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혈액의 움직임은 적혈구가 많이 관여가 되니까 산소 운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급격한 산투압 변화에도 생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인간의 동물의 혈구, 적혈구는 150%, 1.5배만 커져도 터져 버린다. 용혈된다 그러죠. 그러나 낙타 적혈구는 이 탄력이 좋아서 240%가 커져도 파괴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지만 일시에 엄청난 양을 먹었을 경우에 용적이 늘어나겠죠. 그럴 때도 파괴되지 않고 견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이 많거나 물이 적거나 기온이 높거나 이런 데도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적혈구의 핵심인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헤모글로빈도 상당히 농축되어 있어가지고 세포의 산소 공급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적혈구도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낙타는 이렇게 척박한 환경, 물도 없고 귀하고 먹이도 귀하고 열사죠. 아주 뜨거운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게 자기 신체를 거기에 맞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자꾸 진화된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도 자기 몸을 변화시켜가지고 적응해 간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낙타는 좀 신비스러운 동물이고 우리가 많이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될 동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타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이제 기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죠. 이 사진은 벌써 이 사진 찍은 지가 30년 가까이 되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 기린 교육 장소에서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기린의 특징은 뭐냐? 기린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사진에서 보고 같이 키가 커요. 목이 길고 다리가 길해. 키가 보통 지면에서 끝까지 한 5m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목의 길이가 맥시멈 2.5m, 다리 길이가 2.5m 이렇게 쉽게 보면은 그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다리가 길고 목이 길면은 살아가는데
물론 좋은 점도 일부는 있겠지만 단점이 있을 거라 이거죠. 뭐냐? 여기서 머리까지 심장에서 이렇게 2.5m 떨어져 있다. 머리까지, 뇌까지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할 거냐? 또 여기 보면 물을 마실 때 이게 고개를 쭉 내릴 때 피가 머리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몰리면 어떻게 적응하냐? 또 다리가 길으니까 우리가 사람들도 조금만 서서 있으면 다리가 부종 생기고, 그렇죠? 또 일부에서는 그게 아주 습관성 질병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또 여기서부터 목이 길면은 이제 호흡기, 기관도 이렇게 길겠죠. 쉽게 얘기하면 기관도 2.5m라고 본다. 그럴 때 숨 쉴 때에 숨 들이마시고 내쉴 때 그 신선한 그 공기가 폐까지 도달하고 또 한번 사용한 공기가 충분히 바깥으로 내쉬려면은 좀 그거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이러한 문제점을 기린은 해결하고 있다 이거죠, 스스로. 기린의 이제 그 그림인데, 심장이 여기 있어요. 심장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내야 돼, 혈액을. 그리고 심장이 상당히 커요. 물론 사람보다 체중이 10배 이상 나가기 때문에 혈압이, 우리 인간의 혈압은 뭐 180에 120이 정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혈압이 세야 돼요. 그래서 2배 정도 되는 혈압을 가지고 뇌까지 올려오죠. 그러고 이제 그 혈액순환도 적혈구가 작게, 다른 동물보다 작게 해서 각 그 모세혈관까지 산소 운반이 용이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원더네트라는 게 있어요. 아까 그 고개를 숙일 때 일시적으로 혈액이 몰리면 어떻게 하느냐. 뇌가 터지는 거예요, 뇌혈관이. 뇌혈관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요 부분에 동맥, 정맥, 동맥, 그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원더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충 역할을 하는 일시적인 저수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이 일시에 내려왔을 때 저수지에서 저수를 해가지고 흘려내려 보내면 홍수가 안 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그 혈액이 몰리는 것을 여기 일시에 저장해가지고 필요할 만큼만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였다가 들으면 어떻게 돼? 여기에 있던 혈액이, 여기에 고여있던 혈액도 쫙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각 정맥에, 동정맥에 판막이 있어요, 맥에. 그래서 그거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혈관 내에 있는 판막에서. 물론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런 기능은 하고 있으나마는 이런 기능이 기린에게는 더 강화돼가지고 그런 걸 견딜 수 있게 한다. 아까 호흡 얘기했죠. 어떻게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느냐 하는 문제. 뭐 폐도 2.5m입니다. 쉽게 표면 2m라고 보죠. 2.5m. 그러면 그 사이에 이만한 덩치의 동물의 다른 동물과 같은 크기의 구조로 기관이 있다면은 공기가 들어갈랑달랑 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 만들고 있단 말이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일부만 나갔다가 일부만 들어왔다.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거를 이제 데드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사강이라고 그래요. 죽은 공간. 이런 죽은 공간이 많아지면은 호흡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기관이 굵기가 다른 그 덩치에 비해서 작아요. 가느다랗게 돼 있고, 한 번에 길게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심호흡하듯이. 평상시에 우리가 심호흡하는 기능이 기린에게는 적용이 돼요. 평상시 호흡이 심호흡을 해서 그러한 공기를 원활하게 들이마실 수 있게끔 해준다 이거죠. 아까 다리가 길으니까 하지에 다리에 이제 부종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는데, 그 혈관은
내려갈수록 말단에 있어 두께가 두꺼워요. 이렇게 견디는 힘이 강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다른 동물은 혈관이 바깥에서 노출될 수 있을 정도로 튀어나와 있는데, 얘들은 그거를 근육이 안쪽에 또 싸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린을 보면은 느낌이 어때요? 가죽이 부드러울 것 같아? 상당히 부드러울 것 같아. 아주 갈색에다가 야들야들할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두꺼워요. 딱딱할 정도로 두꺼워요. 그것이 단단하게 근육과 혈관을 보호하고 감싸기 때문에 부종이 생길 여유를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긴 다리와 긴 목을 가졌어도 여유롭게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인들이 입는 내중력복 있죠. 지수트라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이러한 기린의 이러한 피부 구조, 이걸 응용했다고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기린이 이렇게 해서 긴 목과 긴 다리의 단점을 견디는데, 그 외에 기린이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요거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상식적으로 알아볼 만한 거죠. 앞다리가 길다, 짧다. 대부분의 동물은 어때요? 뒷다리가 길죠. 앞다리가 짧고, 기린은 앞다리가 길어요. 뒷다리가 짧은 편이고. 이러한 동물이 또 뭐 있어요? 하이에나가 또 앞다리가 길죠. 쓸개가 있다, 없다? 쓸개집이, 담낭이. 이 담낭이 없어요. 물론 인간은 대부분의 동물은 담낭이 있지만은, 동물 중에서는 담낭이 없는 동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낭이 없다고 해서 담즙이 생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머니가 없다. 저장할 수 있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죠. 수영을 한다, 못한다. 동물들은 수영을 잘하죠.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것? 기린 다이빙 하는 거. 한번 시간 있을 때 유튜브에 들어가서 지라페 다이빙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기린이 다이빙한 영상이 나와요. 아주 깔끔하게 나와요. 아주 선명한 화면으로.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호주에서 몇 년간 훈련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제 거기에 설명도 거짓말 설명이 있죠. 근데 기린은 수영을 못해요. 전혀. 동물 중에서 수영을 못하는 동물이 거의 없죠. 근데 기린은 목이 길어서 그런지, 다리가 길어서 균형을 못 맞춰서 그러는지 수영을 못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돼 있는 게 분명하다. 소리를 낼 수 있다, 없다? 기린은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볼 때 소리를 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육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들어본 적이 없다. 좀 어떠한 힘쓰는 그런 묵음 같은 거, 그런 정도지 어떤 소리를 내는 거를 못 들었다는데, 다양한 소리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은 자료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리를 낼 수 그래도 있다라고 봐야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은 사람은 저도 못 들어봤고. 소가 태어날 때 뿔이 있어요, 없어요? 송아지가 태어날 때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슴 태어날 때 뿔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뿔이 있단 말이죠.
기린은 태어날 때부터 뿔이 있어요, 이렇게. 유일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뿔이 있는 동물. 요거는 이제 이런 뿔이 다른 동물의 뿔과 틀려가지고 두개골의 연장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야, 혀의 길이 나오네. 요 혀에 혀. 요 까만 부분이 여기는. 까만 부분이 혀인데, 혀가 좀 특징이 있죠. 혀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맥시멈 최대 50cm 정도 긴데, 그렇기 때문에 또 자유롭게 움직여요.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높이 있는 나뭇잎 같은 거를 긁어 먹을 때 상당히 강점을 발휘하죠. 이 걸음걸이가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보통 왼발 앞다리가 나가면은 오른발 뒷다리가 나가거나 오른발 앞다리가 나가거나 이렇게 나가는 건데, 얘들은 왼쪽 앞다리, 왼쪽 뒷다리가 동시에 나가고 오른쪽 앞다리, 뒷다리가 동시에 걷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앞뒤 뒷다리가 동시에 간다. 상당히 특이한 그런 거죠. 자, 길이는 목과 다리가 긴 그 신체적인 그 특징을 여러 가지의 그 맞춤 생리를 해서 거기에 적응한다. 이러한 것이 좀 특징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곰에 대해서 이제 곰은 사실상은 우리가 곰은 좀 미련할 때 곰을 비유하는데, 곰은 상당히 영리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영리합니다. 곰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 아니에요, 곰. 그러니까 얼마나 영리하겠어요. 곰은 왜 동면을 하냐? 동면에서 우리가 좀 많은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곰은 다 동면을 하지 않아요. 어느 추운 지역에 사는 곰만 동면을 한다. 추운 지역에 사는 곰 다 동면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반달가슴곰. 반달가슴곰 새끼인데, 흑곰. 이 반달가슴곰의 흑곰, 아메리칸 블랙베어라고 해서 그쪽에 있는 흑곰이 덩치가 큽니다. 반달가슴곰보다. 또 불곰, 우리가 많이 하는 유럽 쪽에 많이 있고, 또 미주 지역, 캐나다 지역에 많이 있죠. 또 북극곰. 북극곰은 추운 지역에 사는데 순놈은 동면을 안 하고 암놈만 동면을 한다. 암면이 새끼 낳기 위해서 동면의 이유가 뭐냐? 동면은 왜 하느냐? 먹이가 부족하거나 새끼를 낳기 위해 동면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이가 부족할 때, 먹이가 없는데 나가서 활동해봤자 먹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먹이를 많이 먹어서 축적을 해놓은 거죠. 지방 몸에다가. 그러고 이제 그 새끼를 낳기 위해서 대개 거의 모든 동물이 이제 동면 중에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동면 중에는 뭐를 하느냐, 얘들이. 동면 중에는 먹지도 않습니다. 마시지도 않고, 오줌과 똥도 안 싸요. 이렇게 지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더 인간이 연구할 대상도 되지만, 견디기 위해서 이러한 대사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도 낮추고, 심박도 낮추고, 체온도 떨어져서 완전히 모든 생리작용을 최소화해서 에너지도 최소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활동인 임신과 출산과 비율. 여기 좀 임신과 출산과 비율을 하는데, 임신은 왜 동면 중에 어떻게 임신을 하느냐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비밀이 또 있죠. 뭐냐? 임신 중에, 동면 중에, 짝짓기는 동면 중에 안 해요.
이 생활할 때 해요. 나중에 이제 도표가 나옵니다만. 그러나 수정란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수정란이 자궁벽에서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정란이 성장을 정지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면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활동을 한단 말이죠. 분열이 되고 그 태아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착상지연이라는 이러한 그 아주 특이한 그 생리작용을 통해서 동면 중에 임신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동면 중에 새끼를 낳아요. 동면 중이면서도 젖을 먹여요, 새끼. 네, 그러니까 새끼의 크기를 보면은 여기 새끼의 크기가 상당히 작죠. 그래서 동면 중에 그 새끼 크기는 지난번에 그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자이언트 팬더 새끼를 낳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공부만 하시느라고 뉴스에 얻으신. 지난달에 이제 새끼가 낳은 거에 나왔죠. 근데 새끼가 몇 그램이나 100g 정도예요. 큰 덩치. 보통 북극곰이나 불곰 큰 거는 암놈의 경우도 200kg 넘고 300kg에 가까워요. 그래도 새끼는 500g이 넘지 않아요. 상당히 작죠. 바로 이것은 그 착상지연과 관계 있고 동면중 출산과 관계 있고 작게 키우는 그런 것과 관계 있죠. 그래서 의학은 새끼를 낳고 이렇게 젖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동면한 후에 나올 때 어미의 체중은 3분의 1이 줄어버렸어요, 벌써. 거기에 다 영양소를 줘가지고. 그러면 곰이 동면 중에도 이러한 그 종족을 번식시키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여기 보면 연간 번식과 행동 변화가 있는데, 블랙비어, 이제 우리 반달 가슴곰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저기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대니라는 거는 그 굴 속에서 있다는 얘기고, 액티브 활동하는 기관이고, 요거는 이제 짝짓기 기관이고, 요거는 착상지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짝짓기는 늦은 봄에 일어나고 그 뒤에 여기서부터 인간 같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임신 기간이 그 곰도 임신 기간이 이렇게 따지냐? 여기서부터 대개의 동물들은 짝짓기 이후 착상이 되면 성장하죠. 출생하면은 임신 기간은 200일이 넘는 거죠. 240일. 그러나 실질적으로 착상 지연이 있고 여기서 임신하는 기간은 2달 남짓한다 얘기죠. 네. 자이언트 팬더의 경우는 2달도 채 못 된다. 그런 2달 전후의 임신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새끼는 작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효율성 있게 새끼를 낳는다. 효과적으로. 큰 새끼를, 아마 300kg, 200kg 되는 우리 사람이 60kg 잡았을 때 어린이 평균 체중이 요즘은 좀 많이 커졌습니다. 3kg에서 커봐야 3.5kg인데 그 체중으로 비교를 해서 200kg짜리가 10kg, 15kg짜리 새끼를 낳는다면 어떻게 키우겠어요? 동면 중에 자기 몸 건세하기도 바쁜데 15kg 되는 새끼가 젖을 막 빨아준다 할 때 어떻게 못 견디죠. 이런 그러니까 지혜를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아주 이렇게 맞춰진 거죠. 작게 낳아서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수만 년에 걸쳐서의 이런 수십만 년 진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결실을 얻어냈습니다만은 상당한 적응 노력이 결과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낙타와 기린과 곰이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의 생리와
이러한 행동학적인 변화를 어떻게 꾀했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살아남는 것은 강한 동물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 강한 동물이 되는 거죠. 살아남고 마찬가지로 이런 동물이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잠깐 화제를 바꿔서 뭐 연속되는 얘기지만은 야생동물의 멸종의 원인은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적어지는 거죠. 막 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과도한 밀렵과 포획, 이로서 마리수가 죽어가고, 또 환경 오염이라든지 외래적 유입 이런 걸로 해서 토종이 죽어가는 거 문제, 뭐 차에 치여서 죽는 문제, 도로가 많이 나가지고, 원래 이것도 자기 서식지가 침범당하니까 서식지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는 거죠. 로드킬이라는 게. 또 최근에는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러한 그 동물이 많이 없어진다. 그래서 멸종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바로 이거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아프리카는 빅5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면은, 여기에 빅5가 있어요.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지폐인데, 이렇게 5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적은 단위 10랜드부터 큰 단위는 200랜드. 아마 우리 환율로 따져보면은 한 151랜드가 150원 정도 되나? 전후가 될 거예요. 120원, 150원 정도 전후가 되는데, 보면은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센 동물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에서 제일 강한 동물. 맹수. 사자가 제일 세잖아요. 사자가, 백수의 왕아니 다른 거 다 잡아먹을 수 있죠. 뭐 표범도 이기고 다 이기죠. 근데 사자를 보니까 이게 50랜드밖에 안 돼. 세 번째 순위예요. 보면 중앙에, 여기에 보면 이제 제일 작은 게 코뿔소입니다. 코뿔소. 그 다음에 20랜드짜리가 뭐예요? 코끼리. 그 50랜드짜리 말씀에 사자고, 100랜드짜리가 뭐예요? 버팔로죠, 버팔로. 그리고 표범이 되겠습니다. 200랜드. 그래서, 와, 이게 왜, 표범이 되냐. 보면은 상당히 표악하다고, 이런 얘기죠. 인간의 생명에 가장 위협을 주는 동물 순으로 이렇게 마련했다는데 사실인지 설명을 들은 얘기인데, 인간에게 가장 위협을 주는 동물 순으로 했다랍니다. 위험이 될 수 있는 동물. 이렇게 빅5가, 아프리카에서 빅5가 뭔다 하는 걸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표범의 얘기를 간단히 하면서 얘기를 맞춰볼까 합니다. 표범은 아까 얘기한 동물이 멸종한 원인을 쭉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뭐 서식지가 없어지고 과도한 포획을 하고 밀렵을 하고 이제 기후 변화도 있고 로드킬도 있고 외래종 유입도 있고 환경이 오염도 있고 이랬는데, 이 표범은 상당히 지금도 멸종 위기 동물입니다. 표범은 우리 동서양, 이제 아프리카 지역도 있고, 아시아 지역에도 살고 있어요. 물론, 아종은 틀리죠. 아종은 틀리지만은, 같은 종이죠. 표범종은 많이 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 지역에서 멸종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아프리카에서는 사자나 하이에나, 치타 등하고 경쟁이 심해요. 먹이 사냥하려면 표범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또 뭐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경쟁자가 많습니다. 보통 동물들이 사냥했을 때 성공률이, 물론 뭐 은폐 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몰래 접근해가지고 막 해도 사냥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기가 힘들죠. 먹고 살기가. 근데 이러다가 보니까 얘들이 표범이 쉬운 사냥감을 선택하는데 뭐냐? 원주민이 키우는 가축을 공격해. 원주민도
죽이고. 이 사진은 이제 그 표범을 잡아가지고 자랑스럽게 찍은 건데 벌써 팔이 다쳤잖아요. 그 원주민은 표범을 적으로 생각해. 자기 그 가축을 공격하니까 자기 삶을 파괴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표범을 보는 즉시 죽여버립니다, 잡아서. 물론 표범의 가죽이 용맹의 상징이기 때문에 일부 부족에서는 그걸 위해서도 죽이지만 겸사겸사 이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표범을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표범 서식지가 지금 이 흑색깔이나 분홍 색깔로 10개 있는 것이, 분홍 색깔은 옛날에 다 살았던 곳인데 지금 없어진 곳이고, 짙은 흑색깔 있는 거가 지금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북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멸종 위기 동물 분류를 해놓는 건데, 좌측에 있는 두 개, 요거는 멸종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요 세 번째 멸종 위기 동물, 멸종 위기라고 했는데 지금 2단계까지 와 있어요, 표범은. 그럼 뭐냐? 멸종 위기는 자업자득이래. 이기려는 다른 경쟁에서 살아가려고 그러지도 않고 쉬운 길을 택하니까 당연하게 멸종의 길을 재촉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린이나 낙타나 곰 같은 동물, 물론 이런 건 자연 환경이 점차적으로 나빠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갈 확률이 많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의 그 척박한 환경, 아주 좋지 못한 환경, 또 자기의 신체적 그 어려움, 이런 것도 다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물론 표범도 그런 면이 있지만은 똑같은 조건이지만 이러한 그러한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에 이런 행동, 좀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좀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좀 우리 생각해 볼 그런 관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이 동물을 좀 택해보고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의 삶을 이 동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봐가지고 좋은 점, 이런 것을 우리 생활에 응용하거나 나의 어떠한 발전에 개발하는데 참고를 하면은 또 그런 것도 또 재미와 있고 또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중앙일보에 더 오래 면에 야생동물 세상보기라고 해서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제가 각 동물에 대해서 좀 쓰고 있는데 이거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간과 동물의 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관계를. 이건 제 주관적인 면도 있지만은 진화론적으로 볼 때 최초의 동물은 약 6억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파충류, 조상새 이런 얘기 나오죠. 포유류가 2억 년 전, 우리가 개, 고양이도 이제 선조 개, 고양이들은 5천만 년 전에 이제 지구상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인류의 기원은 약 한 300만 년 전쯤 되는데 현생 인류는 5만 년도 안 되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5만 년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이 제일 나중에 세상에 출현해요, 지구상에.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볼 때 우리 참 나중에 태어난 동물이다. 천지창조, 종교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그냥 판단했을 때, 천지창조론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동물들을 먼저 만들고서 인간이 나중에 나온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생존의 노하우는 인간보다 동물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동물에서도 이러한 그 동물의 그 생활이라든지 어떤 생리적 문제, 어떤 본능적인 문제, 이런 거를 또 환경 적응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한번 동물의 그 세계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마지막에 태어난 인간들이 동물과 자연 생태계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동물과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이제 뭐 서구 교육을 일찍 받아서 이런 영향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국가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볼 때 동물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친근감과 가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우리가 좋은 역사적인 그 태도를 가지고 좀 더 좀 발전시켜서 뭐 자연 생태계를 포함한 야생동물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세계에서 선두 앞서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자질이 있지 않나,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자신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동물에 대한 문화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